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의회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 43명은 우리 정부가 미국 IT 회사들에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무역 장벽을 해결해달라는 서한을 미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은 건데 우리 정부는 추진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이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것과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노조회계 공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구서를 내민다는 분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때도 대주주 지분을 3%로 제한하는 3% 룰은 1년 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 필요성과 배임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갖고 6억 원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점, 그리고 코스피가 3,100을 뛰어넘은 점 등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경제가 정말로 나아질지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취임 한 달 대통령의 기자회견 거의 2시간을 넘겼습니다. 상당히 기자회견도 취임이 빨랐고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질문에 소상하게 답했는데 취임 한 달 뭔가를 이뤄내기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번 평가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결 교수님 어떻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100일 정도 하는데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네. 30일 동안의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글쎄 지금 말씀처럼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뭔가 큰 변화를 보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가졌다. 틀림없이 의도가 있겠죠. 네. 지금 사실 30일 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부동산. 그래서 아마도 이번 그 기자회견에 네.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관심사는 아마도 부동산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금융 정책을 통해서 6억 네. 이상의 대출 규제 네. 이걸 강하게 지금 내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구두 개입을 더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 맛보기에 불과하다.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구두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큰 경고를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정책 수단이 마땅한 게 없는 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6억 원 대출 규제가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 오늘 아마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구두 경고다. 부동산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을 투기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구두 경고를 했다는 점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셨다는 게 우리 홍성걸 교수님. 김용진 교수님 어떻게 봤습니까? 그럼 기자회견. 아니 우리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하나만 더 보태면 어제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세제 문제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세제를 건드리겠다. 원래 세제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 얘기였는데.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그거죠. 내가 언제 세금 안 땅에 세금 안 하겠다 그냥 집에 세금 안 하겠다 그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또 어쨌거나 이제 보유세. 과거 정부의 예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보유세 인상이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 맛보기였다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오늘 이제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이제 기자 간담회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일 뿐더러 순서도 원고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재명 정부의 특징, 지금까지 특징을 보면 속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를 행정명령 1호로 냈고 총리 지명했잖아요. 네. 이게 첫날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일 돼갖고 G7 회의 갔죠. 19일 날 30조 5천억 원 추경했죠. 그리고 지금 29일 만에 일기 내각 90% 지명을 한 겁니다. 된 건 아니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54일 걸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속도전인데 이 기자 간담회마저 속도전이다. 30일 만에 했다. 빨리 뭔가를 추진하는 걸 조금 높이 평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메시지도 우리 한다면 하고 지금 정확하게 빠르게 나왔고 정책 시장 안정화됐고 요 이후에 더 간다면 다른 정책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속도전이었다.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 총리 지명, 추경 편성 다 이제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홍성일 교수님, 그러면 한 달간 뭐 이렇게 긍정, 부정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인상 깊었다. 또는 뭐, 이거 좀 너무 아쉽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건 뭐 지금 그러니까 정책은 했지만 또는 정책을 지금 방향은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이 옮겨진 건 거의 없는 지금 상태거든요. 특히 장관들이 아직 한 명도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들이 아직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차관들을 지금 통해서 소위 차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타임 래그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시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든 뭐 경제 정책은 또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30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판단하는 것 또는 평가한다는 것 이건 뭐 당연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꼽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광주 무안군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한 좀 갈등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접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합의가 돼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정책 문제 성격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만한 우선 전국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개입할 그런데. 특히 이 호남을 사실상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광주와 무안의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직접 나가서 말하자면 타운홀 미팅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뭐 TF 구성해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라라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이런 타입의 이런 형식의 대통령의 개입이나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죠.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하시는 뭐 겁니까? 적극적인 행정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간다. 이거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록 이것이 전국적인 이슈도 아니고 뭐 또 사실은 좀 오래된 이슈긴 해요. 이게 지역에서는. 그런데 충분히 지역 차원에서 지역 수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는 평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조금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셨으니까.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그 국무총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이고 재산의 뭐 이렇게 축적 과정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비롯해서 사실은 뭐 그뿐만 아니고 장관들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그 지명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끝났으니까 이제 곧이어 장관들 정부 인사청문회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직업을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가지고 전국에서 이게 무슨 이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대여섯 개의 그 회사를 뭐 운영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의혹 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재산 축적, 태양광 문제, 또 여러 곳에서 그 근로소득을 함께 받았다는 지금 의심을 사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청문회에서 조금 더 나오겠죠.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걸러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겠죠. 당연히 청문회에서는 걸러질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30년 정치하고 재산 2억인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따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재산 형성이라는 게 뭐 좀 있어야 형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산 자체가 2억이지만 실제 지출한 것과 그동안 늘어난 거가 이제 도저히 이 국민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그리고 야당의 재산이 주장인데 많고 적으면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성숙 장관 후보자가 400억 재산 주식이 지금 많죠. 했다. 네이버.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돈 많다고 지금 우리가 뭐 나무랄 일 아니고 또 뭐 2억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 재산 형성 과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억을 벌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 그러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지. 네.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관이나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일반 국민보다는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을 뽑았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정권에서건.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재산 2억 갖고 그 재산 형성 과정도 아니구만 그걸 형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 소득과 지출의 차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말은 돼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은 요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추경 예산 때문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던 장면이에요. 왜 어떤 그 지점에서 어떤 게? 그 점 중에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의석 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라는 차원에서 의원들을 존중해 계속 지금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존중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원들한테도 그 맥을 이제 같이 하는 거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쇼가 아닐까라고 봤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비록 아무리 작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악수하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심이 좀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 뭐 비록 지금 상태는 워낙 그 단절돼 있고 분절돼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뭔가 그래도 우리도 통합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이제 안심이 좀 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건 반대입니다. 저는 어떤 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 현안 문제를 바라보고 지역 당사자들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좋으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만기칠람으로 가거나 대통령 혼자만 보이는 정치, 대통령 혼자만 보이는 행정, 이거는 좀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차원의 조금 문제제기가 네. 있어요. 저도 뭐 거기에는 공감하는데 아까 그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악수하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뭐 감명 깊었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나와서 가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악수를 거부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알아요. 근데 그거 기억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이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건데 그래도 적어도 전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자 그러니까 악수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도덕성과 직접 그 체면을 지켜야죠. 네. 그래야 존중을 받는 거지. 그렇게 이 존중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선출된 권력이라 그 사람들을 선출된 권력이라서 무조건 존중합니까? 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고개를 돌렸던 장면들 아마 시청자들 뭐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경제 분야로 좀 잠깐 경제 분야도 좀 언급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한 달 동안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나온 건 별로 없습니다만 네. 혹시 경제 분야 발언 또는 향후 예고된 정책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걸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네, 추가 경정 예산안 뭐 35천억을 19일 만에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지금 국회 논의 중이잖아요. 네. 그 추가 경정 예산의 핵심은 사실은 내수경기 진작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채무탕감 영역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네. 주택 처리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R&D에 약간 네.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쨌거나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제 만들었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하고 지금 우리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번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을 조금 이따 한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근데 기왕에 추경 예산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돈을 쓰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한 13조 2천억 원 잡혀 있어요.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최소 15만 원부터 50만, 52만 원인가 이렇게 50만 원. 주기로 돼 있습니다. 자, 고소득층도 결국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 국민 지급 물론 소득계층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송 교수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세금 다 냈는데 더 많이 냈는데 그 받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했어요. 그나마 이렇게. 아마도 이 대통령은 똑같이 주고 싶었을 거예요. 전 국민에게. 똑같이? 그냥 아예 그냥 구분 없이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똑같이 주는 거하고 지금처럼 차등화시키는 데에는 행정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화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걸 구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일단 달리 준다라고 하면 15만 원은 똑같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분야의 부분을 얼마만큼 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적합하냐 또 공정하냐 이런 문제를 계속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사실은 행정의 편의상 또 행정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똑같이 줘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뭐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공정한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게 과거에 여기 제가 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돈을 지금 재정을 쌓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빚을 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참
어렵게 시행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달라는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부채 탕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빚 갚은 사람들. 빚 갚은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 이거보다는 그 막 저기 아까 저기 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프라 활성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 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소비를 돌리는 방법 이런 방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뭐 이걸 통해서 저는 바라건대 네.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네. 하나는 그렇게 감면 탕감 이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좀 있다면 네. 그것을 우리가 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금 그 건설 경기 특히 그쪽이 이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네. 제일 크고 네.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좀 투자가 돌려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경 얘기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상법 개정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법 개정은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몇 차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제 여야가 일단 합의해서 처리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 처리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합의 법안 처리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5천 뭐 좀 준비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상법 개정안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증시를 불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상법 개정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정상화, 즉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만 해도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너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시장에서 반응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확 떨어졌던 경험도 있고 해서 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지배 구조를 어떻게? 네, 기업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라는 이슈고 그것을 하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미장으로 갔던 우리 미국 증시로 갔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 우리 국내 기업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배려하는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은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를 많이 축소했다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상법 개정안 내용도 조금 복잡한데 여튼 뭐 주주들을 조금 더 생각해달라는 게 법안의 핵심인데 기업들은 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희망으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과연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데 상법 개정안이 끝까지 불쏘시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주가 상승을 이것만으로 어떤 그 원인을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논란 많죠. 근데 이제 우선 그 아까 그 상법 이 개정이 합의 개정이 뭐 이제 합의했으니까 이제 통과만 뭐 되면, 통과만 되면 이제 그 될 텐데요. 그것이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아까 소유하고 이 경영의 분리 이 문제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뭐 틀림없이 좋은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경영자들이 말이죠. 이것이 그 경영권의 그 어떤 도전 또는 뭐 이런 것에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게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좀 너무 과도하게 그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 그러면 증시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거를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대신 증시를 활성화시키고 증시가 주식시장이 소위 그 일반 국민들의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하겠다. 부동산에서 이제 금융시장으로 그렇죠. 옮겼으면 금융시장으로 좋겠다.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현재 경제 구조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상법 개정만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예. 결국은 경영주들이 일반 그 사업자들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자꾸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익이 안 나는데 이익이 안 나는데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투자 환경도 그렇고 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을 하는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말이에요. 내가 예.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네. 봐야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주가라고 네.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그렇죠. 받침이 돼야 되고요. 기업 환경에는 또 노동 정책도 또 중요한데 네, 아직 그것도 노동 정책이 중요하죠.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은 네. 또 기업들이 조금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는 사실은 원래 노동 유연성은요 보수 정부보다는 진보 정부가 합니다. 오히려 지지층을 더 지지층을 설득을 잘한다 할 그런 수가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약간의 네.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리 내각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뭐 이게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총리 후보자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지금 일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빼고는 다 지명이 됐습니다. 뭐 아까 잠깐 우리 홍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인사 아직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인사를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함께 존재한다라고 봐요.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상대적으로 쉽죠. 네.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00%의 확률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까 서로? 뭐 동료라고? 서로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밝혀진 게 많은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덮어줄 건 덮어주고 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제일 많이 떨어진 직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직군이 교수 출신. 교수들요? 네. 아주 의외죠. 절대 안 봐줍니다. 교수 출신들은. 네.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국회가 지금 굉장한 압도적 여대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냥 갖다 밀어붙이고 하는 측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등이 굉장히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들이 조금 들어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특히 AI를 비롯해서 디지털 분야죠. 그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산업부 장관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산업 현장을 아는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AI 혁명은 그건 뭐 4차 산업혁명 혹은 5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거대한 전환을 지금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했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딱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일부 장관들이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대 빼서 통일부 이름 바꾸자. 이름을 이게 뭐가 이렇게 지금 그게 시급한 겁니까? 그게 통일부의 존재 자체가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리고 또 헌법에도 그게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재산 관련된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문제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우리가 그 걸을 건 걸르고 정말로 야당의 목소리도 들을 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협치가 이어가진 거지. 진정한 협치가 그냥 아닌가. 내가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냥 간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또 여야 간의 갈등으로 대한민국이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내각에서 많이 지명이 됐는데 아까 긍정적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좀 장관이 됐으면 우리 내각제도 아니니까 국회의원직 딱 내려놓고 내가 장관을 책임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제도의 맹점인데요. 네.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잖아요. 제잖아요. 아니죠.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가 우리가 그 국무위원을 국무위원을 뭐라고 그러니까 내각이라고 내각, 그러잖아요. 이건 의원 내각제예요. 우리 절충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 성격이 굉장히 있다. 강하지만 총리가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가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해라라고 하는 건 이번 정부에 요구할 게 아니고 아예 순수 대통령제로 바꾸고 의원이 장관이 되는 국무위원이 되는 순간 예. 탈퇴를 해라. 그래요? 의원직 사퇴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맞춰야 될 건데 혹시 국회의원직 내려놓아야 된다 뭐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요? 이게 네. 사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있어요. 장관하면. 그건 이게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도 할 수 있는데 바꾸겠어요? 스스로 네. 법을 바꿔야 우리 되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시스템을. 내려놓는 좀 장관 후보들 좀 한 명 나왔으면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관련 평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K-뷰티 인기가 살아나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대형 ODM 기업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화장품 주가가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을지 안지영 마스터 리서치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마스터 리서치가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까? 네, 제가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경력이 한 23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이제 상장기업 방금 말씀하신 한국 ODM사 양대 ODM사 축 중에 중에 하나. 하나 네. IR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니까 산업에 대한 많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이 화장품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미국의 수출액도 넘어섰다. 네. 아마 그럼 프랑스 다음에 2등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최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5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기준으로는 약 한 7조 4,500억 정도가 되고요. 예. 전년 상반기 대비로는 한 15% 가까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도 뭐 상반기 내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최고가를 경신해 왔는데요. 예. 올해 25년도에 이제 1, 2월 그리고 4월 달에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좀 주춤하고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반기 누적으로 특히 이제 1분기보다 2분기의 성장률이 좀 더 이제 20%에 가까운 수준이 나와서 예. 이제 상반기 누적으로는 15%를 그러니까요. 보였고요. 과거에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화장품 수출액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이 약 53%, 절반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홍콩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상 60%였고요.
예, 그랬던 이제 중화권 비중이 이제 중국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20% 조금 못 미치는 한 19%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지금 바짝 예. 미국이 이제 한국 수출 비중 국가에 있어서도 2등으로 이제 올라왔고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비중은 낮아졌지만 절대 규모로는 아직도 이제 중국의 수출이 제일 많은데 미국이 계속 대미 수출이 네. 늘어나고 있다. 네, 작년에 24년도 연간으로 볼 때 미국으로의 수출 성장률은 약 5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이스가 높다는 얘긴데도 예. 이번에 또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20%에 가까운 그러니까 10%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미국으로 한국 화장품에 수출하는 브랜드 수, 회사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더해져서 최근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은 유럽 수출입니다. 유럽. 예, 네. 유럽 5개국이라고 이제 수출 지역을 묶고 있는데요. 예. 이제 단일 국가별로 보게 되면 유럽은 이제 비중이 낮은 편인데 이 가운데서도 단연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폴란드라는 지역입니다. 폴란드. 네. 네. 폴란드 우리가 사실은- 무기 수출도 많은데. 네, 화장품- 폴란드 내수도 중요하지만 동유럽을 잇는 허브 지역이고요. 아. 네, 지금 이제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릴 뭐 실리콘트라는 한국 수출을 돕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 벤더 회사가 이 폴란드에 이제 대대적인 물류센터라든가 수출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과 뭐 중화권,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일본까지 작년까지는 이제 그런 수출 패턴이 부각이 됐다면은 네. 올해 들어와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럽 지역, 특히 동유럽 네. 여기에 CIS 지역,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지역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오. 아직은 이제 비중이 미미하지만 네.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장품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되면서 정말 K-뷰티가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비결, 뭐 품질도 좋고 값도 싸고 그런 겁니까? 비결이 뭐예요? 네, 네. 예, 지금 방금 제가 준비한 답변 중에 하나를 답을 주셨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언급한다 그러면은 글로벌 명품 기업들, 예. 레가시 기업들, 그리고 한국도 대표적으로 이제 명품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브랜드를 보고 화장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K 이제 뷰티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배경에는 브랜드 이전에 독특한 카테고리. 독특한 카테고리. 예, 아. 예를 들면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선케어라는 카테고리가 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핵심 카테고리는 아니었습니다. 뭐 선크림 그런 거. 네. 근데 뭐 지구 온난화 현상도 있지만 한국 화장품의 인디 브랜드가 이제 미국 지역을 시작으로 예. 선크림 같지 않은 오. 제형의 이제 카테고리를 내면서 네. 카테고리 붐을 일으켰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 카테고리 그다음에 제품군에서 다 예. 개발을 했군요. 네, 그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그냥 기초, 색조 이렇게 나뉘었다면은 그 안에 세분화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부각하는 부분, 예. 여기에 또 이제 새로운 성분들 이런 게 K 인디 브랜드, K 뷰티의 새로운 웨이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 툴입니다. 마케팅. 예, 오. 우리가 이제 예.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 모두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각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이제 강화하는데 예.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MZ, 젠지 세들에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파하고 확대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오. 그리고 이제 방금 답을 주셨던 이 부분들이 있고 나서 가격 경쟁력이 가격 있다는 경쟁력까지 부분입니다. 갖추고 있다. 네, 품질력이 따라주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가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지역을 확대하는 음. 큰 웨이브, 하나의 트렌드를 이제 이끌고 가는 이제 중요한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잘 팔릴 수밖에 없네요. 제품군, 카테고리, 마케팅 툴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 화장품. 이제 조금 좁혀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독립적인 리서치 회사에 계시지만 전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런 대표적인 회사 한국 콜마 하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고 이 콜마의 경쟁력은 뭡니까? 콜마의 경쟁력은 무수히 많습니다. 많지만 최근 요 3, 4년 사이에 특히 작년 올해에 예.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선케어 카테고리를 이끌어가는 블록버스터들을 대거 배출한 이제 제조사가 한국콜마라는 점. 예, 이 부분이 이제 최근 2, 3년 연속으로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인데요. 불과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선케어 카테고리는 그렇게 주력 카테고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의 뭐 조선미녀, 그다음에 뭐 독도 컴퍼니 다양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었던 백탁이 없는 정말 스킨케어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이제 선크림으로 정말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하고 니치하게 이제 미국 시장을 어필하고 이게 이제 젊은 층을 통해서 선호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뭐 이제 국내에서도 올리브영의 상위 브랜드들의 선크림을 보게 되면 거의 한 80%가 다 한국콜마 제조. 80%가? 네, 그런 정도였고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만드는 선크림의 마켓시어가 압도적으로 뭐 70%, 80%까지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한국콜마가 다른 타 경쟁사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뭐 이 한국 콜마 하면은 경영권 분쟁이 있던데 혹시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주가에 뭐 큰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이제 회사 규모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또 전문 경영이 열심히 또 영업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파운더들 간의 또 분쟁이 물론 좋지는 않지만 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경쟁 우위에서 또 이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 지금 콜라와 투톱을 이루는 코스맥스 여기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잖아요. 뭐 코스맥스도 콜마처럼 특별한 카테고리 제품군에서 뭔가 히트 상품을 낸 겁니까? 코스맥스는 어때요, 강점은? 네, 코스맥스는 콜마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국내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제 글로벌 넘버원은 코스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장품만 본다면은 이제 코스맥스가 압도적인 그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ODM 4개사의 국내 이제 생산 능력, 캐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한 총 캐파가 아니라 이 4개사의 한국 캐파서티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카테고리를 다 잘한다. 코스맥스가 네, 그러니까 골고루 생산 능력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기초 색초가 다 골고루 이제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선케어 카테고리가 한국콜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비중이라든가 이제 성장 열의에 있었다면은 이 캐파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모든 카테고리가 다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썬 부분에서도 뭐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서 이제 많이 좀 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한국 콜마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진출, 집중 지역이나 이런 게 좀 전략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네, 양사는 이제 창업 당시에 그 이제 파운더들도 배경이 좀 비슷하시고요. 대웅제약 출신이시고요. 두 분 다. 네, 그리고 이제 창립 시점도 뭐 2년 차이, 3년 차이 비슷합니다. 근데 좀 이제 차이가 달라진 건 뭐냐면 차이나 모멘텀 시기에 코스맥스가 먼저 중국을 선점을 하게 됩니다. 코스맥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차별화를 갖게 된 포인트였다면은 상대적으로 한국 중심이었던 한국콜마. 그다음에 제약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스타일로 이제 사이즈를 키웠던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중국 진출이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나 모멘텀 직후에 팬데믹이 왔고 뭐 여러 가지 사드 이슈 이런 좀 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한국콜마는 북미 지역을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선케어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선크림은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 화장품입니다. 근데 미국 지역에서는요 의약품처럼 OTC로 분류가 돼요. 선크림이? 네, 그러면은 이제 FDA 승인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한 활발하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니치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미국의 FDA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터치를 안 했다면 이 한국에서의 들어오는 수출 비중이 1등 국가가 되고 워낙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FDA에서의 어떤 검열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감시가 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이런 부분의 강점을 살려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선케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쪽으로의 전략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콜마는 미국 네. 쪽에. 그러면 성장성, 향후 더 매출이라든지 수출 이런 면 성장성 두 회사 다 지금 앞으로 아주 네. 밝은 거예요? 네, 좀 아주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국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출 국가가 늘어나는 데에는 한국의 이제 수많은 화장품 인디 브랜드 기존의 브랜드들이 이제 지역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들의 또 성장성이 뭐 정말 최근에 뭐 3년 동안 막 2배씩, 뭐 1.5배. 네. 근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다. 네, 대체로 아까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ODM 4개사에서 제조를 많이 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네, 우리가 그렇기 다 때문에 해주니까. 지역을 확대하고 선진 시장으로 나갈수록 아무래도 1, 2등 제조사에 대한 이제 좀 더 수요 이제 수요가 그쪽에서 몰릴 만들고 수 싶은 있네요. 거죠. 예,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예. 수출과 연동해서 ODM 제조사 네. 입장에서도 고객과 함께 가는 거죠. 예. 그러네요. 우리 대단한 지금 우리 K 뷰티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콜마 코스맥스 상당히 긍정적인데 늘 그 K 뷰티 대장주 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아직 남아 있는데 네. 아모레 퍼시픽 주가만을 보면 요즘 조금 고개를 드는 네.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고점에 비하면 뭐 아직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아닌가 네. 싶어요. 어떻습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이 다른 회사들처럼 뭔가 살아날 기미 뭔가 좀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패러다임이 아모레 퍼시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고점으로 이제 주가가 잘 나갔던 시기, 예. 뭐 한때 막 시가총액이 24조 원 갔던 그 시기에는요, 예. 차이나 모멘텀의 대호황 시기였습니다. 대호 차이나. 네, 그 당시에는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뭐 설화수 후라고 하는 한국의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아시아를 공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레가시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면 예. 지금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인디 브랜드의 이 시기, 이 웨이브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아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몸집이 작지만 그렇죠. 민첩하고 글로벌로 나가는 중소 중견의 작은 기업들 브랜드들이 이제 대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또 아모레 같은 경우는 네. 차이나 모멘텀에 의한 후유증이 있었죠. 그 구조조정의 주가가 같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중국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예. 회사가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리밸런싱을 성공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4년 기준으로 북미 지역이 이제 중국을 이제 제치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1위 수출 지역으로 아모레 내에서도 이제 아모레 내에서도 네, 턴어라운드를 했는데요. 구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중국은 구조조정이 완료됐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의 턴어라운드의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 예. 근데 이제 그 배경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K 인디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 거에 제일 먼저 어필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코스알엑스라는 네. 브랜드예요. 달팽이 뮤신으로 만드는 이제 제품인데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을 아마존에서 가장 먼저 인기를 끌었던 이제 미국 내 아마존에서 시조새 같은 브랜드입니다. 아, 근데 이 그렇군요. 브랜드를 아모레 퍼시픽이 2021년도에 M&A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재무회계상으로 연결로 들어오는 거는 작년 2분기부터 이제 아모레 실적이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를 한 지는 벌써 이제 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요 코스알엑스를 그동안 이제 매출액이 뭐 2배, 3배 키웠고요. 아. 그 과정에서 코스알엑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예. 기존의 아모레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 인디 브랜드들하고 경쟁에 약간 대응할 만한 뭐 기존에 이제 라네즈, 뭐 이니스프리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에스트라, 한율 같은 브랜드들을 리빌딩해서 예. 북미 지역의 이제 탑 이제 리테일러들과 뭐 전략적 제휴를 맞아서 최근에 또 오프라인 확장을 네. 하반기에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앵커님 질문 주신 것처럼 그래도 턴어라운드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좀 기회라고 기대를 보고 조금 볼 수 있다. 네. 하지만 뭐 차이나 모멘텀 시기로 주가가 단번에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은 높다. 제가 답변 기회 한 20초만 드릴 테니까 짧게 앞으로 좀 강세를 이 외에
강세를 보일 곳, 경쟁력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을 좀 짧게 부탁합니다. 아, 네.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그 인디 브랜드들 그동안은 비상장이었고요. 예. 지금 이제 상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얼마 전에 상장한 달바 글로벌, 작년에 저기 상장한 APR, 예. 뷰티 테크 기업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아까 수출을 주도하면서 예. 한국 화장품 업종의 로드맵,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이제 장점을 다 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의 활약이 앞으로 좀 주목이 이제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날개를 달고 있는 K-뷰티, 우리 화장품 산업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영 마스터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은 속도전이었습니다. 첫 여야 회동도 첫 정상외교도 그 어느 정권보다 빨랐죠. 추경 편성도 신속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 육박했고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을 따돌렸죠. 야당이 무력해 보이는 것도 반사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서민 경제는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합니다. 기업들은 노동 정책에 긴장하고 있죠. 진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민심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SBS BZ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